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해서요. 이렇게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지로도 오시고 유튜브 페이지 오시면은 뭐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 재료도 오픈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 홈페이지 기준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 오른쪽은 다 교육이에요. 교육 보시면은 9시간짜리 5개의 강의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시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쿠팡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육 교재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걸 구매를 별도로 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수익이 목적이시죠. 방 안에 이제 지금 무료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난주에만 가입했어도 또 어제만 가입했어도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 쪽에서 인사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필명을 까먹었습니다만 그 질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대표님 수익 좀 올려주시면 수익 계좌 올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가입할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익률 대회 7번, 실전 투자 대회 7번 우승한 사람한테 계좌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뭐 의미도 없죠. 실전 투자 대회 7번 우승을 했습니다. 7번 우승을 했고 거기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 대회에서도 1등한 기록이 있어요. 통합적인 기록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번의 기록이 7,681%고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올해 하나 뭐 타이틀 더 따볼까 했는데 시간이 원치 없어서 리딩하다 보면은 뭐 다른 거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VVIP 방에 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도 좀 잡으시고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PPT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거죠. 계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찌됐든 우리는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가성계좌 1억 넣어놓고 이건 매매를 안 하는 계좌예요.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그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 범위를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계좌입니다.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계좌 손익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도 9.6% 올라와 있어요. 10월 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계좌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2차 전지에 쏠려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렵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다. 시장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매우 긍정적인 시장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모든 그 흐름 자체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흐름에 맞춰서 또 대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10월 말에는 너무 과한 시장의 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파생 계좌, 모의 계좌도 운영을 좀 해드려서 보여드리고 5억 계좌가 뭐 보름 만에 460억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강도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강도 있다라는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든 그 하이닉스 쪽의 비중을 55%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IT가 어차피 60%예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공식적인 포트폴리오에 5%를 넣어놓고 이런 기준을 60%까지 IT로 채웠다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IT의 전체 비중이 이렇게 높게 잡혀 있으니 이제 12월 포트부터 해서는 11월 말 종가 기준으로 12월 포트에서는 다시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은 낮출 겁니다. 55%에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 심리적인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삼성전자하고 일부 교체를 비중 조절을 일부 할 거고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지고 가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한쪽에 너무 쏠린 부분은 진짜 바닥으로 이제 인식 잡은 공간에서의 흐름인 거고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변화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와줄지, 시장을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서 이제 견인을 해줄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놓고 보면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뭐 스스로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또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죠. 그리고 수익 범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이쪽에 이제 실적 범위가 뒷부분에 나온다면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비율 자체가 이제 지금 27%로 좀 줄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13만 원 이탈되고 좀 내려오면서 27%로 줄었는데 이게 28%를 넘겼었죠,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1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4분의 1 이상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그들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 50일 신고가가 12만 9천 원이었고 그걸 넘기고 난 다음에 13만 4천 원 거기까지 고점을 넘겨놨었고, 삼성전자는 7만 3,600원이 52주 고가예요. 그 위치에 있죠. 나머지는요, 뭐 2차 전지 기준에서 LG에너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DI 이쪽은 전부 신고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LG화학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하방을 굉장히 많이 잡아준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느냐의 기준은 반도체죠. 지금 눈에 확 띄는 건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이제 둔화돼서 좀 버거운 부분인데, 일단은 못 가니 해도 시가총액 순위는 일단 올려져 있는 상태. 당연히 홀딩스하고의 순위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서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의 기준이에요. 계속 2차 전지가 있었거든요. LG와 SDI. 그래서 IT의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준, 그쪽을 가장 먼저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LG화학 쪽을 별도로 보고 있는 거죠. 화학업종에 대해서. 24년도의 기준도 잡고, 화학업종에 대해서. 그다음 네이버가 이제 뭐 어부지루로 올라왔던 어찌됐건 네이버가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의 기준은 거래가 조금 더 실린다면 그때 이제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하나 다 보세요. 얘는 대주주가 80% 물량, 그리고 외국인이 10%. 그래서 유통 물량이 없어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가총액 금액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쪽 친구들이 당연히 들어 올려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얘가 당연히 4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영업이익 5위를 차지하는 얘가 5위로, 뭐 기아가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20위 업종군 내에서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하는 쪽은 없어요. 금융 쪽이 이제 좀 순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도 10위권 안에 들어와야 그래,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여러 가지 부분에 또 금리, 고금리에 대한 수혜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장 공략주 5종목 오픈되어 있는 거는 조금 이따 교육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전체 시황에 대한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 벌써 이제 날짜가 27일로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업종군을 들여다보실 까에 대한 고민, 갈등,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주도해주는 쪽을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코스닥, 재채기했어요. 코스닥 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들의 이제 힘이 올해 2월 1일부터 해서 에코프로 BM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2위 다툼을 계속했었죠. 10조 수준에서. 근데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 57조까지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게 58만 4천 원까지니까 54조 정도까지 올랐었네요. 54조, 55조. 그리고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기는 흐름. 두 종목 합쳐서 97조에 달하는 흐름.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연출됐다 반토막 났는데 뭐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붙어 있다가 조정받은 거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발짝 뒤로 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 쪽을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차 전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얘는 별도의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MSCI 지수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고점에서 다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바이오주를 볼 수는 없잖아요. 바이오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효과 때문에 뭐 바이오주들이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공매도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혀 공매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전혀 움직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고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방어가 되고 또 위로 움직이면 좋겠는데 위로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죠. 거의 제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올라왔습니다만 위로는 상대적으로 못 가고 바닥만 잡혀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으면은 레인보우가 가주면 더 좋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눌림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가 전체기라. 그에 반해서 IT 쪽 소부장이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HPSP 신고가 랠리에 리노공업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위주로 보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개선폭이 있는 쪽 그런 쪽을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상승률 기준에서도 시장에서는 매일 상승률 상위 종목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상한가 문을 언제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내용의 종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깨끗한 나라 같은 게 어떤 이슈가 불거졌는지 모르겠지만 거래 대금이 100억, 200억, 200억도 안 되죠 지금. 응? 100억 좀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 뭐 월요일날 거래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따라 붙거나 또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쪽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패가 망신을 하는 거죠. 절대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윤정두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전체 방송이나 우리 유료 고객님들께 A라는 종목 매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종목이 1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짜리 종목을 우리가 매수한다고 20,000원은 되겠어요? 응? 10,000원짜리 종목이 20,000원 가려면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좋든 안 좋든 현대차 아무리 좋아도 주가 못 가잖아요. 근데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어찌됐건 주가 강하잖아요. 그 강한 속에 거래대금만 터진 게 아니라 메이저의 수급이 일정 범위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0,000원짜리 10,000원 하고 있는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뭐 주가가 10,000원 하고 있는데 윤정두네가 뭐 10,000원의 물량을 샀다. 10,000원에 살 수도 없죠. 우리 자금이 크니까 뭐 1,500원까지 우리가 샀다. 그러면 옆에서 어이구 형님 윤정두 형님이 사셨네 그러면서 막 기관 투자자가 때려 사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줘서 형님 여기 있습니다 20,0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잖아. 그럼 얘네 깨끗한 나라나 이게 깨끗해? 얘네 나라가 100억 좀 넘게 거래대금을 실어놨는데 결국은 이 종목은 누군가가 선침해를 했던 누군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따라붙은 거기서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그 원리나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종목이 뭐 좋아 보여 얘 사면 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명확한 원리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돼서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 그럼 펀드멘탈이 좋다고 무조건 가느냐 저평가라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저평가인데 거기에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러면 그 기준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적으로 뭐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도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주가가 움직이려면 그럼 누군가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대금이라도 왕창 터져서 거래대금이라도 왕창 터져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의 비중은 제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를 하시더라도 거래대금 최소 30위, 40위 이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 200억 갖고는 안 돼요. 거래대금 20위 전후에 놓여지려면 현재 아무리 거래대금 줄었어도 100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아무리 맴돌고 얘기해봐야 모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와닿지 않죠. 결론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1000억 넘게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1조 이상짜리에도 두산 로보틱스든 두산 퓨어셀이든 두산 그룹주들이 로보틱스의 초강세 흐름에 뭐 얘가 연동된 것인지 어쨌건 1조 이상짜리에서 일단 변동률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종목군에서도. 그리고 이 1조를 넘어선 종목에서 변동률이 나온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동반적으로 수반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보시면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이런 거를 잡아내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공매도가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존의 멀쩡한 상한가 신규 상장 종목의 상한가 그 규모나 범위도 설정해 놨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루에 뭐 몇백 %짜리가 100% 이상짜리 200%짜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박장이지 이게 무슨 주식시장입니까? 그리고 이 수혜가 이 혜택이 오롯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공모 우연찮게 잘 배당 받아서 뭐 우연찮게는 아니죠. 노력해서죠. 근데 공모 한번 딱 받으면은 그게 수익이 난다. 근데 개인들은 코딱지만큼 들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왕창 준다. 그러고 나서 이게 주가 조작이지. 처음부터 공모 가격을 높게 했던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세수가 거친다는 것도 있지만 저기에 거래대금 쏠리면 다른 쪽의 거래대금이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권해드리잖아요. 어찌됐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종목의 기준에 거래대금과 수급이 수반된 흐름이 연출되는 저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시라는 거고 뭐 여기에 이제 덕성의 시가총액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덕성이라든가 또 거래대금 1,400억 터진 뷰너라든가 근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 예? 작단 말이에요. 작은 종목에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거래대금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수를 둬서 나는 단타 매매할 거야 이러지는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까지 터진 거래대금입니다. 시간에서는 좀 강세를 띄었지만 1조 5천억까지 터진 거래대금이 계속 둔화 상태에 있다면은 여기서 변동률이 확장되진 않아요. 여기서 뭐 주가가 급락 나온다. 에이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서 급등 나온다. 그러려면 거래대금이 1조씩 터져야 돼. 거래량 무조건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조금 더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11월 27일 관심 종목 기준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기본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확대 이것도 한번 저기를 해놔야겠어요. 등록을 해놔야겠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해드리는데 이 시간조차도 저는 아까운 거야. 시간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27일 관심 종목군 보시면은 기본적인 다른 이름 먼저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면 가장 좋고요. 그잖아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가장 뒷받침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심만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SK그룹 이런 쪽에서도 또 두산그룹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쪽에서 수익 내면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만 80% 이상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저게 올라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또 옆에서 그런 바람을 넣죠. 야 대박 날려면은 뭐 소형주 뭐 이런 거 갖고 템버거가 나옵니다. 방송 자체도 잘못된 거야. 템버거 잡아드릴게. 너나 잘하라 그래. 너나 템버거 템버거 10배라는 게 도박장 왔어? 경마장 왔어? 템버거를 잡고 앉아있게? 우량주의 좋은 종목을 가져가다 그런 수익이 나면 아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지. 얘 10배 갈 거예요. 그건 도박장에 도박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1년 만에 뭐 템버거 2년 만에 템버거 갈 것 같으면 집 다 팔아가지고 딱 2년만 고생하면 되잖아. 야 우리 가족들 다 모여봐. 2년만 딱 고시원에서 고생 좀 하자. 아 그래놓고 2년 후에 템버거 하면 되잖아. 지들이나 하라 그래. 아 또 갑자기 욱하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쪽의 종목 누구나가 인정하는 거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종목 업종군을 먼저 우선순위로 꼽아 놓으시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니까 유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은 수급과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리라는 부분은 의무공시 이외의 모든 재료 내용 보도자료, 분석 내용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그건 다 심리예요. 뭐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건 있죠. 뭐 수주를 받아놔서 이미 또 동종 업종군의 발주를 내는 쪽이 그쪽의 실적이 어마어마해서 그쪽 실적과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뭐 앞으로 25년 되면 점유율이 좋아질 거야. 이런 거는 그건 실적이 아니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심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급은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급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실적 전망치가 예를 들면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런 검증 안 된 인간들이 나와서 배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도 지가 다 훔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이 분석해 놓은 거. 본인이 분석 능력 없어요.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범위인데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일반 아무리 뛰어난 애널리스트 반도체 20년 하신 뭐 애널리스트 센터장님들도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그들이 내주고 예를 들면 HBM의 D램 부분에서 D램 매출에서 HBM이라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시해서 안 알려줘요. 실적 발표 때. 물어봐도 아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거는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마진율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20년 이상을 하신 그 반도체 센터장님들도 조심스럽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규모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시장의 추정치하고 감안해서 또 앞부분에 뭐 엔비디아의 실적 나온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도 D램 쪽에 HBM이 점유율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15% 정도, D램 매출의 15% 정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8%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아직까지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제한적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에 이제 5대5 수준이었다 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HBM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2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53%로 설정이 돼요. 일단은 추정치가. 근데 벌써 3분기에도 많이 이제 엇갈리는 거는 3분기에 하이닉스 쪽에 엔비디아발 수주가 있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4세대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윤정두가 그거를 분석을 하거나 배터리가 어디 가서 뭐 분석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 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도 대형주의 기준은 객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형주의 기준은 대형주는 절대 공격적인 향후 전망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극대형 그룹주들은 그 뭐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군들은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땡기기도 하고 그래 땡겨놓고 또 뭐 전환 물량 행사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 대그룹은 그렇진 않아요. 어찌됐건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한 달에 지금 20% 정도씩 상향이 됐습니다. 뭐 다음 달에도 또 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속도라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전망치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지금 25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하이닉스가 10조 5천억이에요. 8조 5천억 수준에서. 그러면 20% 증가한 건데 그러면 그것이 PR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8배, 8배, 9배 수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주 지금 굉장히 저평가로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절대 고평가는 아니다의 인식. 뭐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현재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의 기준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LG화학. 현대차, 기아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업이익 올해 1위, 또 15조. 시가총액이 지금 38조인데 영업이익이 15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예요. 왜 못 가니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가진 않아요. 저평가 상태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아니 지금 뭐 굉장히 오래 갔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고점 찍고 눌림목의 현상인데 고점 대비 12% 빠졌고 올해 상승률은 시장 대비 높은 20%가 넘어요. 현대차가. 기아는 그 이상이고요. 기아는 뭐 30% 올라와 있고. 그래서 결론은 5월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이 7월까지 해서 조금 더 들어왔는데 정체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이제 정체 관망인데 이게 이제 수급이 조금 순환으로 돌면 혹은 저평가니까 공격적으로 유입된다면 그러면 변동성 탄력 굉장히 하이닉스만큼 가벼워질 수 있죠. 그리고 LG화학도 2차 전지에 묶어서 보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게 LG화학이에요. LG에너솔루션의 7조, 25년도 7조 영업이익 전망, LG화학도 7조의 영업이익 전망, 양극재 플러스 실질적으로 그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의 실적, 영업이익 7조. 그 두 개 종목 빼고는 뭐 7조, 택도 없죠. 다른 애들은 뭐 1조도 안 되는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1조가 안 나와요, 순이익이. 결론은 LG화학이 영업이익 25년도 7조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기준에 5위에 놓여집니다. 영업이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에 쏠려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힘겨웠던 거죠.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펀더멘탈로 보는 거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매집까지 들어온 종목. 그런 종목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는 상반기까지의 매집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부 수급 개선폭이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 펀더멘탈이 좋고 메이저의 매집도 들어오고 거래 대금까지 터져서 당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쪽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것 이외에 다른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펀더멘탈도 좋고 메이저 매집도 있고 거래 대금 있는 거. 2차 전지는 펀더멘탈도 개판이고 메이저의 수급도 아예 안 좋고 거래 대금도 고점 대비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얘네는 완벽하게 지금 형성돼 있다가 고점에서 신고가 찍고 눌려지는 수준. 근데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그게 지금 집중되는 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소부장. 그들 쪽은 실적 검증은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로부터 HBM에 수주받아온 게 3분기 기준에서 1,500억, 1,600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공시가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시장 파이 해석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HPSP라든가 다 마찬가지. 2차 전지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의 수급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의 수급은 전혀 없고 뭐 공매대차 상환이나 일부 있고 거래대금도 얘네는 터져 있다가 지금 관망 추세인 거고 2차 전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얘는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산 노보틱스가 있고 위메이드가 있는데 위메이드는 거래대금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 해소가 되고 나서 금요일쯤 좀 움직이겠다 생각했는데 목요일날 조금 들어올렸다가 금요일날은 밋밋했어요. 주 초반에도 거래가 없으면 일단은 정리합니다. 뭐 수급이 들어와 있든 뭐 하든 거래 대금이 없으면 일단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뭐 에코아이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에코아이는 이제 지어놓고 1조 이상짜리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거래대금이 실린 종목군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조 이상짜리에 여기 보면 이제 상승률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이 이렇다하게 나온 쪽 거래대금이 또 있는 쪽은 없어요. 상승률은 나아서 고맙긴 한데 두산 머티리얼즈 빼고 나면은 뭐 금양 정도? 그거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1조 이상짜리에서도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쪽이라든가 누적 수급이 있는 쪽이라든가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윤정두가 기분 좋다고 얘도 한번 사볼까? 얘도 한번 사볼까? 얘도 사볼까? 얘도 사볼까? 여러분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좌가. 응?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VVIP방 그리고 전체 일반 무료방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저걸 뭐 사라는 겁니까?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지금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해서 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이제 시장에 대한 또 어찌 보면 지금 들여다봐야 될 주도 업종군 뭐 섹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쪽도 이제 같이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생방송 진행 중이에요. 잠시만요. 올려놓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장이 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변동률이 안 나와주거든요. 그냥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대금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종목별로 변동이 확장돼서 움직인다는 건 위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는 쪽은 거래가 실린다는 것은 위에 매물을 잡아 들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소형주의 경우는 이제 뭐 비이성적인 매물이 쏟아져서 뭐 대주주의 뭐 반대 매매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대형주의 기준은 위로 제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5.33 올라와 있는데도 근데 여전히 계좌가 시퍼러신 분들 그리고 여전히 계좌가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그 매매만 하셨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고 글로벌 경기를 놓고 보고 체감 온도는 안 좋다 할지라도 시장의 흐름은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가치, 돈의 가치의 훼손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필품 같은 경우에 또 일본 쪽 얘기하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해외여행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올라가서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 많이 일본에만 좀 오래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30년이 더 됐죠.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엔화의 강세의 여파가 아니라 엔화는 계속 1,000원 전후에서 움직였었어요. 900원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뭐 물론 8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충격일 수도 있지만 인건비 자체가 우리 짬뽕 가격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그것만 25% 3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시간 그 인건비 가지고 예전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1시간 인건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일본 인건비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시급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은 뭐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원화 가치의 약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지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이유는 뭐 경기가 안 좋다, 원화 가치의 훼손 때문에 뭐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원화 가치 원화가 아니라 엔화 가치죠. 그 달러 가치와 엔화 가치에 대한 강달러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폭인데 현실적으로 일본이 자기는 마음대로 엔화 가치 약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미국이 용인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본이 취득하고 있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여러 자산들,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이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부채도 많아요. 부채도 많은데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금리 이자분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은 엔화의 약세를 우리는 이제 달러 지수 환산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를 떼더라도 달러로 이제 환산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화가 약세인데도 엔화가 우리나라처럼 3,300포인트, 우리나라 3,300포인트가 요 지점이잖아요. 그죠? 요 지점을 우리는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엔화가 약세를 띠는 것만큼 뭐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서 약세를 띠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34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고 그 앞전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3,300포인트 대비해서도 1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할 때 3,600이에요. 진짜 일본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다면은 지수가 엔화가 약세를 띠는 것, 일본의 경기가 문제다. 그럼 지수 자체가 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바닥에 누워져, 이 바닥에 누워지.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 경기 동향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공포심리 갖지 마시고 역대적으로 이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뭐 2016년으로 잡았을 때 코로나19 때 잠깐 뭐 혹은 코로나19 이후에 잠깐 뭐 이격이 발생됐다고 하는 정도가 요 정도 수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프랑스 까크보다 우리나라의 종가 기준이 더 높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유독 여기서부터 이격이 발생된 부분, 작년 9월 말 10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저점을 찍었을 때, 작년 9월 말 10월입니다. 이때 대비해서 이제 선진 시장의 기준은 잘 뻗어 올라갔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넘겼고요. 일본, 유럽은 언제 넘깁니까? 6월, 7월에 다 넘겼습니다. 6월, 7월.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혀 시장에 문제를 준 적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터졌을 때도 그래서 윤정두가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발생돼 있던 이 이격 발생 범위가 당연히 줄여진다. 그들이 내려와서 줄여줄 이유는 없고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이 이격은 줄일 수 있다. 그랬을 때 환산해 보면 유럽과 일본은 사상 최대치 뚫거나 그 위치, 미국은 지금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대비 4%, 5% 눌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3,100, 3,2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말까지 3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윤정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2,496, 2,500 잡고요. 2,500 잡고 20% 움직이면은 3천이에요. 그러니까 20%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가든 못 가든. 이때 기준이 요 3개월 있죠? 요 3개월 요 기준이 얼마 움직인 거예요? 44% 움직인 거예요. 요 3개월의 요 기준이 얼마? 44% 움직인 거예요. 근데 왜 막연히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결론은 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 긍정적인 시장의 여러분들의 수익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일날 변동성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목 검색에 포착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또 LS전선 아시아 또 뷰노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누적적으로 따졌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저수익을 넘길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게 13만 4,400원을 당연히 넘긴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11월 7일부터 이런 수익 범위들을 11월 7일부터 갖고 가고 있는데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의 이 수익 범위가 누적적으로 뭐 좀 더 많이 나오는 수익군들 그런 종목을 갖고 가고 싶어요.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 또 하이닉스 같은 종목 그런 게 2차 전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것처럼의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 자료 보시면은 수익 계좌들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2차 전지의 흐름 기준에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그간의 2차 전지를 항상 매매를 해왔었고 그리고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이 운 좋게 나는 차익 실현했다 이런 주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 두산 로보틱스를 놓쳤어요. 그러진 않아요. 매일매일 뜨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2차 전지도 마지막까지 저렇게 다 뜬단 말이죠. 2차 전지도.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까지도 종목 검색기를 떠요. 이때 뜨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6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이렇게 뜨고도 또 상한가를 가요. 이렇게 뜨고도.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9,7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약 40조 할 때예요. 40조 할 때인데 25일이잖아요. 이날 오후까지도 4% 떠요. 4%. 그러고 나서 마감이 19.9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8만 4천 원이니까 이날 포착하고 4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광기죠, 광기. 거래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고,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이제 변동성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25일 같은 경우, 우린 24일부터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제 24일날 팔고 25일날 추가 폭등이 나오는데, 이 추가 폭등이 나올 때 검색기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럼 위에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어야 돼. 응? 그러고 나서 이날 종가가 이렇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19.90까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24일날 상한가, 25일날 추가 폭등, 26일날 또 상한가, 장중에. 이게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초대박 나셨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죠. 상한가에서라도 절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상한가 풀림 전량 매도입니다.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17조까지 올라오는데 3거래일 동안에 거의 더블 납니다. 3거래일 만에 30%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폭등 또 상한가. 그러니 이거는 뭐 오버슈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17조짜리인데 거래대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1시 15분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예요. 1시 15분부터 매도. 얼마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95,000원에 매도. 그리고 여기는요 57만원에 에코프로 BM 58만 4천원 찍고 57만원에. 지금 얼마야? 뭐 30만원 깨졌나? 20만원도 깨졌었나요? 하여간에
배고프로도 150만 원대 153만 9천 원 찍고 144만 8천 원에 148만 3천 원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26일에도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검색기에. 그러고 나서 장중에 이런 고점이 형성되고 매도에 대한 탈퇴 신호. 매도하세요. 탈퇴하세요. 그 탈퇴한 신호가 진입된 게 이 1시 넘어져요. 대부분. LS그룹 쭉 빼고. 싹 다. 등락률은 상한가 찍고 나서든 뭐 상한가 수준에서부터 꺾여져 내려왔을 때 전부 매도 사인. 그리고 종가 하락률이 등락률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는 이날 뭐 출장 갔어요. 그런 핑계 필요 없어요. 매도 기준에 4가지의 매도 수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론은 요 수익 범위들 자동 매도까지 다 하고 나서 24일부터 뭐 본격적인 이 수익 범위들 끝이 없죠. 이게 24일부터의 본격 수익인 거예요. 이렇게 수익, 이것도 다 추려서 올린 거야. 이렇게 수익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종목에서도 추가 수익을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런 기준에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또 교육 받으신 것처럼 기준 잡아서 또 수익도 잡으러 가고 이렇게 순환적인 그 흐름의 기준이 잡혀야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박스경제TV에서도 분명하게 목요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해드렸죠.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수익을 두산 로보틱스에서 단독성이 확장돼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셔라. 그리고 공부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 잡아드릴 겁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연락처도 있고 상품도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수익 범위들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세요. 이제는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대바닥 거래대금에서 거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위치가 되죠. 어떤 종목이든 어디서든 충분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